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인혜입니다. 오늘 월요일 덕수궁 휴관일인데요. 그 네이버 생중계를 통해서 그 덕수궁 안으로 오신 분들을 굉장히 환영하고요. 이 덕수궁 안에는 저희가 덕수궁 미술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건물이 있죠. 이게 원래 1938년에 이완가 미술관으로 개관을 했고 1998년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물의 38년, 그러니까 80년 전에 건물이 지어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하고 한국의 근대미술 컬렉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쭉 설명드리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건물이 1938년에 지어졌는데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도면을 보시면 이 유리부터도 80년 전의 유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굴곡 같은 것들이 남아 있고, 물론 이 유리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시원해져요. 여기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로비인데요. 이 공간은 저희도 이번 전시를 하면서 이 공간의 그 특별한 건축적 원리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됐는데, 흥미롭게도 여기 보이시는 이 까만 기둥 있죠. 카메라 조금 잡아주시면 이 까만 기둥이 원래는 이렇게 저희가 바로 이전까지는 하얗게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도면을 통해서 이번에 38년 지어질 당시의 모습들을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까만 타일로 되어 있었고, 이 까만 타일 내부에 이 그 정육면체 공간이 9m 곱하기 9m 곱하기 9m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바로 이런 그 9m 곱하기 9m 곱하기 이 중심 같은 심장 같은 이런 공간에서 양쪽으로 똑같이 대칭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이런 건물을 1938년에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도면들과 이제 실제 건축물을 비교해 가면서 같이 보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속속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런 이제 패턴들도 보시면 전부 다 3이라는 숫자를 기준해서 그 배수로 이루어진 한 칸 간격이 예를 들어 15cm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패턴의 원리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계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이제 80년 전의 도면들이 나카무라 요시에라고 하는 일본인 건축가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그거를 그 일본에 있는 하마마츠 자신의 고향에다 기증을 했고, 그걸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빌려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건물들을 쭉 살펴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경운궁이라는 예전에 원래 그 궁이 있었고,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 다시 덕수궁에 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 외세의 그 열강들의 침략의 야욕 속에서 이 공간을 제대로 된 어떤 그 왕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 요 건물 옆에 있는 석조전이라는 건물을 아실 거예요. 이 건물은 1901년에 그 고종이 살아계실 때 고종의 프로젝트로 시작이 돼서 1910년에 완공이 됐는데, 이 건물이 완공된 10년 이후에 1933년이 되면 이미 고종도 돌아가시고 순종도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이런 덕수궁이라는 그 공간 자체를 공원으로 바꾸는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이 원래는 이제 응접실이나 고종의 침실 같은 것으로 쓰였던 것이 미술관으로 개조가 되고, 그 미술관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확장되는 구조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장되는 여기서부터가 36년에 시작이 돼서 38년에 완공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개의 이제 기둥 사이의 간격이, 여기는 영국인 건축가가 만들었는데 2m743m예요. 그것을 이렇게 꺾으면서 살짝 키워서 3m로 정확하게 살짝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3m라는 공간이 이 모든 건축물의 기본 모듈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면 이런 기둥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이 기둥 4개가 합쳐지는 이 3개의 공간, 그게 아까 방금 보셨던 9m 곱하기 9m 곱하기 9m인 거죠. 그리고 처음에 완공됐을 때의 모습은 이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조경까지도 완전히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저희가 원래는 그 고종의 장수를 기원하는 거북이가 있었다가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이제 물개 분수로 바뀌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양쪽 건물들의 당시 모습입니다. 석조전 동간, 원래 있던 이 동간에 이
정면도가 사실 한국에도 없어요. 그 하마마츠에 유일하게 있는 청사진을 저희가 이번에 빌려오게 된 것이고, 이건 이제 1898년에 제작된 청사진인 거죠. 그 바로 이 건물에서 연결해서 바로 지금 저희가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당시 이름은 덕수궁미술관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도면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리고 전부 손으로 그린, 펜으로 손으로 그린 굉장히 정교한 것이고, 이제 옆 건물이 그 이오니아식 기둥을 갖고 있었다면 여기는 약간 코린트식으로 좀 더 이제 장식을 강조하고, 엄격한 요 사이에 333 해서 이제 9m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것이 약간씩 확장되고, 여기서는 3m에서 1m 돼서 4m씩 확장이 되는데, 요 확장된 요 길이 17m의 3배가 바로 요 두 개를 합친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플래닝이 되었고, 심지어 이런 기둥에도 보시면 요 사이 하나하나의 간격이 옆 돌에 3칸하고 일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 대칭과 균형과 중앙이 있고, 그 옆으로 이제 그 보조되는 이제 숫단들이 조금씩 1.5m씩 들어가면서 있는 3단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한 그 보존주의 건축의 원리를 적용한 그런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놀랍게도 이런 자료들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 내역서라든지 건축 재료를 뭘로 썼는지, 그리고 몇 명의 인부가 얼마 동안 일을 했는지, 그리고 공사할 때 구조 계산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이제 중궁 당시의 모습이고, 한가운데 있는 분이 나카무라 요시입니다. 이분이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 우리가 드로잉을 먼저 해서 다짐이 이렇게 될 거다 보여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투시도라고 하는데, 이 투시도가 오리지널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투시도를 찍은 이 사진이 남아있어서 이제 같이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분 주로 이제 일본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서로 여기 있는 그 이왕직이라고 그때 이제 이름 붙여지는데, 이왕가의 어떤 재산과 이런 거를 모두 관리하는 정부기구로서 이왕직이 있는 거죠. 그 이왕직이 처음에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도 한국인이 들어있었지만 점점 갈수록 완전히 다 일본인들이 이제 장관, 차관을 하는데, 그 이왕직이 이 모든 그 예산을 쓰게 되고, 그 이왕직과 이제 건축가 사이에 오갔던 이런 편지들이나 엽서들 같은 것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인데 기분 나쁠 정도로 정교한 그런 면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사진은 사실 저희가 일부러 가공물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빛을 비춰서 이 라인들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가공한 것인데, 이 청사진을 잘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계단을 올라와서 열고 들어오던 그 중앙문이 이렇게 이제 철문이 있고, 그 옆으로 이런 패턴들이 이제 패턴의 창틀들이 보이고요. 이런 코린트식 기둥도 이렇게 이제 정면에서 보는 모습과 이런 그 단면을 한 화면에 같이 이제 표시를 해서 이게 평면이지만 마치 그 3차원적으로 인부들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도면들이고, 옆에 있는 계단은 사실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종이 안에 이 입면, 당면, 측면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합쳐진 그런 모습들로 도면들을 만들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이런 식의 이제 아주 디테일한 이런 것들은 이제 1대1 도면들이 남아있어요. 이런, 그, 코린트식 기둥 같은 것도 이 크기하고 똑같은 크기의 그 현촌도라고 하는데, 그런 1대1 도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걸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금 스킵을 할게요. 여긴 단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처음에 이원가 미술관으로 이제 증축하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은 그 당시에, 여기 잠깐 보실래요? 그 한국의 고미술을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석조전에는 일본의 근대미술, 그 당시로서의 약간 현대적인 뭐 유화 그림 같은 거, 그리고 그 당시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다면, 여기는 한국의 고미술을 전시해서 여기 보시면 동종 같은 거, 여기 비로자나불, 그리고 중앙홀에는 거대한 철불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은 그렇게 이제 진보적인, 이제 많이 발전한 나라라면, 한국은 이런 전통의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던 면도 없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그 한국의 고미술들, 이황가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던 이 고미술들이 그 상당히 이제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홀의 모습, 지금 방금 우리가 유리문을 열고 나왔던 그 유리문의 패턴들이 있고요. 그 양쪽 옆으로 이런 이제 그 문이라든지, 아까 잠깐 보셨나요? 이런 이제 패턴들이 대칭으로 있고, 이게 이제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제일 위에는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톤창이 되어 있었고, 그 위로는 약간 반투명한 재질로 있어서 위에 이제 자연광들이 이 위층에서는 고측광을 통해서 이렇게 그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상당히 모던한 그런 설계를 하고 있었고, 아주 최근에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도면도 보고 이제 인터뷰도 하면서 이 철골 구조물 안에 1937년 9월에 그 이황가 미술관에서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만든 상냥판이 80년 동안 여기 보관되고 붙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온습도가 너무 안 맞는 곳에서 오랫동안 그 보존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떼서 지금 복원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관 후에는 제가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개관 후에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서는 석조전 그 동간에서 일본 미술품 진열관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이 브릿지 다리를 통해서 연결된 이쪽에서는 조선 고미술 진열관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사실 많은 이제 자료들을 보면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픈한 게 이제 38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직후에 이런 많은 안내 브로셔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안내 책자나 개요서라든지 요람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38년, 40년대 초반까지 만들어지고, 이황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이제 그 유물들이 사진첩으로도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 어떤 거는 국내에 있지만 어떤 거는 없어서 또 일본에서 수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관 직후에는 이런 엽서들, 굉장히 파노라마적인 이런 엽서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도가 되게 흥미로운데, 이제 관광을 그 굉장히 독려하게 돼요. 그 경성으로 이제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관광을 오고, 또 일본은 지금 38년이면 만주로도 이미 뻗어 나갔고, 만주나 이제 중국 쪽을 지금 그 중일 전쟁도 시작된 후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성을 교두보로 해서 계속 또 북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경성으로 관광을 독려하면서 여기 서울역에 도착을 하면은, 남대문을 지나서 우리 덕수궁에는 이 두 건물이 특히 강조가 되고 있죠. 이 건물에서 이제 미술품을 보고 이렇게 뭐 도는 그 전차의 노선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만큼 이게 하나의 이제 관광 산업으로서도 굉장히 그 역할을 했던 당시의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램프의 도면인데, 그러니까 연필로 그린 것이고, 지금 계단 올라온 그 위에서 요게 실제로 지금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그런 이제 그 램프이고, 요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면서 보니까 그 80년 동안 이런 램프들이 아직도 어딘가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전시를 하면서 요 지점들을 이제 다시 찾아서 또 관람객들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원형계단도 잠깐 보실까요? 그리고 요 옆으로 바로 원형계단이 있는데, 이 도면들도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 지금 이런 거는 그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이 유리가 이제 잘게 쪼개지게 하는 어떤 장치들 같은 것들도 되어 있었고, 밑에 이제 수장고가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이동하는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설계됐는데, 우리가 이 원형계단을 이번에 특별히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시면 원형계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 디지털로도 저렇게 해서 다 확대해서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좀 많이 와서 보면 좋겠어요. 방금 도면에 보셨던 원형계단 모습인데, 이 이제 돌들이 다 이제 80년 전에 오리지널이죠. 우리 어릴 때는 이거 도끼다시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에 물갈기 철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이제 기법의 옛날 이제 돌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물론 바닥뿐만 아니라 이제 창문,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전등은 저희가 유사한 것을 이번에 붙인 것이고요. 이 도면 한번 보시면 이제 심지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는 이런 사슬이 있잖아요. 여기 사진에도 보면 이렇게 사슬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슬의 구조물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가 되었고 또 운이 좋게도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로서는 이게 개관 당시 모습인데 휴게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을 보고 이렇게 나오면 잠깐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턴을 해서 저쪽 방으로 가도록 이제 원래는 설계가 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저희가 작품 관리원들의 휴게실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직이라는 이제 정부 조직이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 정부 조직에서 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제 미술을 후원한다라는 이제 명분이었던 것인데,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쪽에서 조선미술전람회 이제 특선 상을 받고 하면, 그거를 이왕가에서 작품을 매입하고, 그 매입된 작품이 오랫동안 창덕궁에 보관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미술관이 생겼을 때 이제 다시 관리 전환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결국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와 이제 연결 지어지게 되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미술관이 1969년에 개관을 하거든요. 내년이 50주년인데 그 당시 소장품이 0점이에요. 그리고 직원이 총 4명이고 관장도 이제 전부 미술 쪽 분이 아니시고 이제 행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군 출신의 이런 분들이 관장을 하시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비록 69년에 문을 열었지만 사실 국전을 하는 장소로 주로 쓰였고, 제대로 그래도 첫 번째 개관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개관한 후에 3년이 지난 1972년에 처음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이라는 전시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50년대, 60년대, 이제 70년대 초까지 왔는데 이 근대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 역사를 그래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겨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시를 하면서 작품을 564점이나 전시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작품을 끌어모았고, 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시가 열리기도 전부터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찾는다. 근대 소장가들은 전부 알려라.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스크랩북과 그 바로 이듬해에 나온 이제 도록들도 나오는데, 이 도록은 이제 출품된 작품 전체가 아니라 217점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서 46점의 작품을 이제 이 도록에 수록된 작품 중에 우리 소장품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여요. 조금 천천히 해달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니요, 저건 넘어갈게요. 천천히. 자,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개관과 72년 한국근대미술 60년 전에 전시됐던 작품들을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왕직이 조선미술전람회에 특선을 하면 샀다가 그게 창덕궁에 보존되다가 한참이 지난 1970년대, 80년대에 저희한테 이제 순차적으로 관리 전환이 된 것이 총 5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점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이영일의 시골소녀라는 작품인데, 작품을 비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작품이 나가고 있군요. 예. 근데 이영일의 시골소녀라는 작품을 보시면은, 얼핏 보면 상당히 좀 일본색이 있는 느낌도 가지게 되는 색채화가이고, 그리고 소재는 이제 저희가 이삭을 줍고 있는 이제 아이들의 모습인데, 이제 아기를 업은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누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겹고 우리 그 시절에 이제 흔히 볼 수 있었던 광경 중에 하나지만, 이게 이제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이 돼서 일본인 심사위원을 통해서 이제 특선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논란도 많이 있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머리카락 표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도입된 일본의 이제 화풍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기법적으로는 참 굉장히 뛰어난 작가였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 접고런을 하면서 이제 화가의 생활을 잊지 못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몇몇 그 제자들인데 그 중에 정산영이라는 작가가 이제 여성 작가로서 우리 이번 전시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작품은 이제 고희동의 작품인데요. 고희동은 많은 분이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유화가로서 처음으로 일본 유학을 가신 분이죠. 1909년 우리가 이제 경술국치 바로 전에 이미 일본을 가셨고 거기서 동경미술학교에 들어가셔서 한국인 최초로 유화를 전공하고 졸업한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지신 분이고 이후에 이제 한국 근대미술화단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역할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1915년에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그 해에 동경미술학교는 원래 졸업 그 작품으로 자화상을 반드시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경미술학교에 가면 이제는 동경예술대학이죠. 거기를 가면 이제 정자관을 쓰고 굉장히 근엄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자화상이 남겨져 있는데 저희한테는 바로 이 자화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을 졸업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송동 자신의 화실에서 그린 그림인데 이제 여름에 굉장히 더운 여름에 이제 부채를 들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풀어 헤치고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얼굴은 하지만 굉장히 근엄하고 뒤에 배경을 보시면 한쪽에는 이제 양화가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양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예술가라는 직업이 사실 굉장히 이런 지식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사실 이 그림에서 하고 싶으신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한쪽 오른쪽 그 방향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아주 이게 편안한 빛이면서도 약간의 극적인 요소를 가져서 얼굴에 보면 이런 초록 색깔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양화에서는 그 빛이라는 요소가 바로 색을 만든다는 어떤 새로운 개념, 그리고 양감이라고 하죠. 이 볼륨감을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음영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조선의 예전 전통에는 없던 새로운 것들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이제 양상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그 몇 점의 이제 유화 작품을 더 남겼지만 나중에는 그 당시 이제 작가들의 너무 몰리에가 좀 강했고 그러면서 유화는 그만두고 한국화를 그리게 되십니다. 그 옆에 있는 이런 그림들도 지금 요 방에 우리가 1972년 한국미술 근대미술 60년 전을 통해서 그때 이제 발표가 되고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수집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교과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작품인 경우가 많은데 이 노란 저고리도 혹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이미지일지 모르겠어요. 이 작가는 김종태라고 해서 굉장히 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좀 천재적인 그 기질을 재능을 가졌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미술 전람회 연이어서 특선을 수상을 하면서 이제 천재화가로 이름을 알렸고 일본 화가들 앞에서도 이제 꿀리지 않는 어떤 기행을 보였던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안타깝게도 29의 나이에 평양에서 전시를 하고는 이제 그 전시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장티푸스에 걸려서 바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몇 점의 작품이 남아있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점이 바로 이 노란 저고리인 거죠. 이분은 거의 독학을, 아까 이제 고희동 선생님은 제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 아카데믹한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김종태라는 분은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유화를 다루는 기법도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좀 동양적인 자신의 방법을 터득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소녀의 얼굴을 봐도 정말 한 번에 붓질을 탁탁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금 볼의 그런 발그스레한 모습들이 한 번에 붓질로 확 이렇게 만들어지는데도 여기에서 충분한 볼륨감과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고 이런 그림을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면 이번에 이제 사인이 있는데 이런 사인들도 일부러 저기 보면 그 고해동이라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면 여기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한글과 한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분의 작품이 굉장히 귀한데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이분의 그 평양에서 그렸다는 발표를 한 거의 이분의 이제 마지막 작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작품은 이제 나중에 가서 또 보실 수 있고요.
김주경의 이 작품도 설명을 할까요? 이 작품은 저희 바로 요 전 전시에 이제 신여성이 출품됐던 건데, 이것도 아까 이영일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왕직에서 조선미술 전람회 특선을 받으니까 이 작품을 사서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이제 문화재청의 전신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미술관으로 관리 전환이 됐을 때 솔직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이제 수복을 마친 것인데, 김주경은 오지오와 함께 한국의 인상주의를, 한국적 인상주의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알려진 작가고, 나중에 이분은 월북을 이제 동경미술학교의 교수가 되고 평양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죠. 근데 이 작품은 그 당시 조선미술 전람회 1927년에 제작했지만 29년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특선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이제 시청 건물이 27년에 완공되잖아요. 그 시청 건물과 이제 도시의 변화하는 20년대의 모습이 북악선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고, 그 앞에는 그 빨간 양산을 쓰고 흰 원피스를 입은 그 말하자면 신여성이 길을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들의 대비가, 빨간색과 초록색의 대비가 굉장히 강렬하고 드라마틱해서 강한 햇볕이 부서지는 그런 효과들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인상주의 작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작품도 할까요? 이 작품은 조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구본웅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친구의 초상입니다. 이 친구가 바로 시인 그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구본웅의 아드님이 그걸 확실하게 증언을 해주셨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우리 근대미술 60년 전 그 당시에 언론 보도가 막 나면서 알려지기 발굴이 돼서 저희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구입을 했던 작품이죠. 이 작품이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아까 고이동의 자화상 같은 그런 작품이 아카데믹한 화풍이라면, 이 화풍은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눈 밑에 그런 빨간색이라든지 입술 표현 같은 것을 보시면 사실 이 지금 천재 시인이지만 어두운 시대를 만나서 또 결핵에 걸려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암담한 그런 이제 상태의 사람을 그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런 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훨씬 잘 표현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화풍들을 저희가 보통 표현파, 야수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그 아카데미즘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모던한 이런 이제 작업들을 이제 했었던 분이 구본웅이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이제 곱추가 되셨고, 그 이상하고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은 키도 크고 이렇게 그 머리도 이렇게 풀어헤쳐서 이렇게 다니고, 이분은 곱추고, 그러면 이 두 분이 이제 함께 장안을 걷는 모습이 항상 화제였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 구본웅의 그러니까 이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이상의 부인이 되는 변동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변동님은 이상의 임종까지도 받지만 그 이후에 이제 성과 이름을 다 바꾸고 김한기의 부인이 되는 김항한 여사인 거죠. 그래서 구본웅 그리고 이상, 그 변동님 혹은 이제 김항한 이 세 분의 어떤 교류 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그 시대에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텍스트에도 썼지만 그 변동님 선생님이 그 당시 예술가들, 우리들은 그 식민지라는 구조 속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었다. 누구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고뇌 같은 것들이 저런 그림에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수근도 할까요? 지금 시간이 되면, 이 박수근은 이제 저희가 너무 자랑스러운 것이 1971년 말에 저희가 이 작품을 구입하고 근대미술 60년 전에 처음 이제 발표가 되는데, 너무너무 이제 대작이죠. 박수근의 작품치고 굉장히 대작이고, 이제 굉장히 듬직한 돌처럼 오랜 세월을 견디신 할아버지가 손자 뒤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아낙네들이 있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박수근의 작품이면서 이 마제리가 갖고 있는 너무너무 깊은 깊이감, 그 화강암과 같은 이런 정말 사람도 돌 같고 표면도 돌 같은 이런 이제 형태의
예, 그러면서도 정감 있고 듬직하고 그런 일반 평민들의 모습을 담은 너무나 이제 좋은 작품인데, 저희가 그 당시로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최고 비싸게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이제 수십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 저희 컬렉션입니다. 지금 이 방에 특히 지금 유명한 작가들이 많아요. 다음 방은 조금 더 좀 건너뛸게요. 이 방에 이 작품도 이중섭의 작품인데, 2016년 이중섭 탄생 100주년 전 할 때 또 이제 출품이 됐었는데, 이 작품을 전시를 사실 하면서 현미경 촬영과 적외선 자외선 촬영을 다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저희가 전부 고증을 해봤는데, 이 조그마한 화면에서 이중섭의 이제 고뇌를 다 기법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런 파란색, 화면에서 보고 계신가요? 파란색 이제 새 부분을 먼저 바닥에 그리고, 또 이제 붉은 새가 아니라 닭을 이제 그리는 거죠. 그렇게 파란색과 붉은색을 먼저 그린 다음에 약간 진한 회색 보이시죠? 그걸로 전체 화면을 다 덮어요. 그런 다음에 약간 끌 같은 굵은 것으로 이 지금 밑에 색이 보이도록 한 번에 내려 긋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이때 성공을 하지 않으면 이제 밑에 이제 정성을 들여서 했던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한 번에 말하자면 승부를 거는 게 이중섭 그림을 유심히 보면 다 나와요. 다 특징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제일 바깥에는 이분은 항상 뭔가 아슬한 표현을 위해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한번 둘러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색을 둘러치고, 그 오른쪽 위에 보면 이분의 이제 사인도 있는데, 이 사인도 중섭이라고, 이건 끌로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이제 못으로 한 거죠. 섭 위에 있는 빨간색 살짝 올려온 거는 저희가 이거 현미경으로 유심히 보니까 이 회색 먼저 하고 나서 살짝 이게 지워지니까 나중에 덧칠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작은 화면에 이게 바탕이 종이거든요. 그 종이를 약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황토물을 발랐다라고 이제 증언들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촬영을 해보니까 뭔가 한 겹이 이제 더 씌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종이지만 이 종이에 굉장히 깊은 마티에르, 표면의 재질감을 느끼게 해서 굉장히 여러 겹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두터운 효과들을 보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걸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전부 덮었다가 긁는 방식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작품도 저희가 그 당시 20만 원에 샀지만 지금은 이제 20억의 가치를 가진 작품입니다. 그 옆에 장욱진 하나 볼까요? 이 장욱진 작품도 까치라는 작품인데, 장욱진은 원래 까치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러니까 이 화면도, 그러니까 이 전시를 보러 오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도판을 봐도, 특히 이제 까치라는 이거는 너무나 판화로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판화로 사실 이제 더 복사본으로 익숙한데, 실제 작품을 보시면 이걸 어떻게 이 조그만 화면에서 구현을 했는지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까만색 페인트 부분이 위를 덮고 나머지 부분, 흰색 부분은 전부 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긁어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 진짜 인내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이걸 긁어서 오히려 흰색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이제 둥근 이제 굉장히 푸짐한 이런 나무 한가운데에 까치가 있고, 저쪽에는 이제 하얀 딸이 아주 앙증맞게 걸려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방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김한기의 초기 작품인데요. 론도라는 작품입니다. 이분 실제로 어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일본 유학을 하셨고, 그때 바이올린 연주하고 음악 너무 좋아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본 유학을 다 끝나고 고향인 기자도죠. 지금은 안자도라는 이름의 섬인데, 그 섬으로 돌아와서 그 섬에 본인의 집에 아틀리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실 때의 작품이에요. 1938년 아주 이른 시기의 작품이고, 그 당시 김한기는 이미 일본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하고 있었고, 일본의 자유미술가 협회라는 협회에도 이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 그림을 그렇게 고향 섬에서 그린 다음에 일본의 자유미술가 협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작품의 뒷면에 보면 이제
작품의 이름, 제목하고 작가 명, 주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전시 끝나면 이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작품도 저희 이제 옛날 시절 그 구성주의 이런 데서 많이 해보던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린 것은 그 이전에는 없던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완전한 추상화의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남겼고, 지금 론도라는 음악처럼 굉장히 율동감이 있으면서 색과 면들이 아주 이제 아주 리듬을 타고 이렇게 그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3명의 무리는 아마 그 김한기가 이제 첫 부인에서 이제 따님이 3분이 있었는데 그 따님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김양한 여사하고 재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 방이 이제 72년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에 출품됐던 이 외에도 이제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 방에서 이제 다음 위층으로 바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에 저희가 올라왔는데요. 1973년에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국립중앙박물관, 중앙 로비에 있던 철불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유로 전부 이제 흡수가 되고,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작품들이 이제 전부 경복궁으로 이전해 갑니다. 그러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당시는 경복궁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의 이 건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게 이제 73년이죠. 많은 분들이 7, 80년대 이곳에서 국전 전시를 보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국화 전시도 같이 보시고, 그런 이제 추억들이 이 덕수궁에 이제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이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0년대 86년 과천으로 저희가 그 큰 건물을 지어서 86년에 이전해 가는데, 그 전까지 이게 이제 유일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석조전 양관을 쓰면서 저희가 이런 앙대빵당전이라든지 이런 좀 모던한 그 당시의 현대미술 전시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 80년대가 저희가 급속도로 이렇게 미술 시장이 성장하는 시기였고, 한국 근대미술 작품이 그 시기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품 염정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 작품을 근대미술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장품 구입비가 사실 거의 없었고, 86년 이후 이제 과천으로 이전해 가면서 구입비가 확 늘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또 7, 80년대에 그런 새롭게 부상하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사기에도 너무너무 급급했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 근대미술 작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런 시대 작품은 시장은 자꾸 올라가지만 저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가 기증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은 전부 기증에 의한 수집이 이루어졌던, 특히 이제 7, 80년대 기증에 의한 수집이 이루어졌던 방이고, 그 첫 번째 작품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심지어 이제 저희가 화랑에서도 기증을 받았는데, 그 청전 이상범의 이제 굉장히 초기 작품이죠. 예, 1926년도에 이제 초동이라는 작품인데, 그 일은 지금 겨울의 모습인 거죠. 굉장히 황량하고 이파리들이 이제 다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전의 그 한국화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대상을 선택하지 않죠. 굉장히 유명한 산, 인왕산이면 인왕산, 이런 이제 아니면 관념산수, 굉장히 멋있는 산, 이런 산수들을 그렸다면, 지금 청전 이상범 선생님이 그린 산은 너무나 평범한 그냥 우리 집 앞의 산 같은 그런 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밭들도 이제 있고, 초가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일상과 평범한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에 가까운, 현실에 가까운 이런 이제 작품들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사실 이제 조선미술전람회에
어떤 새로운 어떤 이렇게 보면 트렌드하고 맞아졌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작품은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을 했던 작품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선미술전람회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한국화가 가지고 있던 뭐 병풍이라든지 가리개라든지 이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던 한국화가 이런 전시의 대상으로 쓰이면서 이런 포맷들이 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청전쌤의 작품은 저희가 그 70년대 기증을 받았고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동훈 선생님 대전 출신의 작가분인데 이분도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구상 쪽의 작품을 남기셨고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작품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기증방에서 가장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분은 오지호 선생님이세요. 오지호 선생님은 그 아버님이 이미 군수도 하시고 이제 선비 집안이셨는데 경술국지 때 자결을 하신 그런 굉장히 대쪽 같은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지호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그 유언을 하셨고 또 유족들이 다 뜻을 모아서 34점이나 저희한테 기증을 하세요. 이거는 미술관을 기증한다기보다 어쨌든 국가에 본인이 평생 동안 그 작업한 결과물을 이제 말하자면 그 우상으로 이렇게 준다는 뜻이고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일인 거죠. 그 중에 이 1939년에 제작된 남향집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도 지금은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보신 김주경과 마찬가지로 오지호도 동경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일본의 이제 인상주의는 굉장히 빛이 자연스럽게 이제 변화되어 이제 간다면 그 오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공기가 맑고 청명하고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화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수변한 일본의 공기하고 한국의 그 쨍쨍한 공기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분이 한국적 인상주의를 완성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그린 이 작품은 이제 일제 말기 쪽에 그 이분이 개성에 가셔서 송도고보의 그 선생님을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본인의 이제 그 학교에서 내준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앞에 이제 큰 대추나무가 있었고 그 대추나무 뒤에 그림자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그냥 그림자가 검은색이 아닌 거죠. 그 안에는 푸른색과 빨간색과 초록색과 많은 색이 이제 다 합쳐진 그런 모습에 이제 그림자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 뒤에는 문지방을 넘을까 말까 하는 이제 둘째 따님을 모델로 한 이제 아이가 한 명 서 있고요. 그 앞에는 이제 너무 따뜻한 그런 그 햇볕을 받아서 남향의 햇볕을 받아서 이제 그 개가 이렇게 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굉장히 그 하늘이 진짜 인상적이죠. 이 굉장히 파란색, 완전히 파란색 하늘과 또 빨간색 옷과 여기 초록색의 나무와 이런 노란색의 이런 그 흑담 같은 이런 이제 굉장히 그 원색을 강렬하게 쓰면서도 이것들이 이제 화면 안에서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조화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착안해내신 작품입니다. 자, 이분 외에도 저희가 임근홍이라고 이제 만주에서 여행을 다니셨고 이거는 그 북경 자금성을 그린 것인데 나중에 한커우라는 그러니까 중국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도 나중에 한국에 오셨다가 또 월북을 이제 하시게 되면서 많은 이력을 좀 더 조사해야 되는 그런 작가분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의 유족분이 이제 해금 조치가 내려질 그 무렵에 이 작품들을 저희에게 6점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1979년에 유영구 전시를 한번 국립여기 이 건물에서 하게 되는데요. 2016년 이분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도 저희가 큰 전시를 한번 했지만 이 79년 전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유영구 선생님의 대표적인 전시입니다. 이분은 울진, 그 경상북도 울진인데 이분이 태어나실 때는 거기가 그때가 강원도였어요. 너무너무 깊은 산과 동해의 깊은 바다 속에서 이제 성장을 하시면서
한국의 그런 깊은 산세와 거기서 주는 자연의 웅장한 느낌 같은 것을 추상으로 표현한 김한기와 함께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표적인 추상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의 산을 주제로 그리셨는데, 그때 이 산 그림도 이제 79년에 전시를 하고 저희가 기증을 받았던 거죠. 그 옆에는 이제 김한기 선생님이 있는데, 김한기 선생님은 1974년 뉴욕에서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 75년 그 이듬해에 아까 얘기한 김향한 여사, 그러니까 이상의 이제 전 부인이었던 그분이 정말 훌륭한 그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김한기의 작품 3점을 저희 미술관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2점이 걸려있는데, 이제 이런 작품들을 저희는 지금 저희 그 세금으로는 사실 살 수 없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은 특히 이제 여름달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출품됐는데, 그 당시의 이름은 기자도, 이분의 고향이죠. 기자도의 밤이라는 제목, 달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보시면은 이런 이제 달처럼 둥근 형태가 있고, 또 나지막한 산이 있고,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모르는 이런 푸른색들과 마치 백제의 이제 전라도 쪽에 이제 섬이어서 그런지 그런 백제를 저는 자꾸 연상하게 되는데, 그런 온화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이런 곡선들 같은 것들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고, 그 옆에 이제 이 달 2개라는 작품도 달이 2개가 이렇게 둥글게 떠 있는데, 마치 우리 달 항아리도 보면은요, 동그란 게 완전히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니잖아요. 약간 이질러져 있는데, 그런 미학을 굉장히 이 시대 많은 작가들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달도 살짝은 완전히 동그랗지 않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바다와 산과 뭐 파도와 뭐 이런 것들이 너울거리는 것 같은 아주 서정적인 작품이고, 그 아래에 뭐 지평선인지 수평선인지 알 수 없지만 선 위에 이제 점 2개가 마치 2개의 달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점이 이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누구라고 뭐라고 생각하든 그건 이제 관람객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 또 이런 추상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은 진짜 와서 직접 보셔야 되는데, 이 마티에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표면의 질감이 정말 두터워요. 그래서 이 질감이 갖고 있는 이런 아주 두꺼운 겹치고 유화는 이제 겹칠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겹치면서 그 안의 색깔들이 또 바깥으로 이렇게 약간은 이제 뭐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두터운 두께감 안에서 아주 세밀한 마티에르가 재질감의 변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그런 느낌은 도판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직접 와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이중섭의 그림이 또 있고요. 이 방에서 하나만 더 본다면 시간이 되나요? 이 범일동 풍경이라는 박고석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린 것이 부산이에요, 부산. 지금 50년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예술가들이 전부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 모여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범일동이라는 곳은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머물던 곳이고, 지금 뭐 가족을 잃은 분들은 이제 또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변변한 집이 없기 때문에 거의 거리에 나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범일동의 피난민들의 아기를 업은 사람들, 이런 애환을 그린 이런 작품인데, 굉장히 윤곽선이 굉장히 굵죠. 이분이 루오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조르주 루오를 좋아하셨는데, 그런 굵은 윤곽선 안에 이제 굉장히 대담한 방식으로 이 모습을 그렸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전쟁통의 적나라한 또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그림을 부산에서 그려서 그 부산의 국립중앙박물관도 다 피난 내려가 있었는데, 그 창고 같은 건물에서 이런 현대작가 초대전 같은 전시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통에도 그런 전시회를 여는데, 그 전시회에 이 작품이 출품됐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특히 중요한 작품, 이분의 초기 작품인데, 이제 작가분이 나중에 기증을 하시게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임용련을 설명을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지금 임용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중섭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 이중섭의 이제 선생님으로 유명한 분이시고, 이분은 인파라는 이름으로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갔다가, 보통 많은 분들이 3.1운동에 연루됐다가 여기에서 쫓겨서 망명을 가는, 이미륵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망명을 갔을 때 인파도 중국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인파라는 이름을 얻어서 이제 중국 여권으로 미국을 가고, 이게 이제 이 나라 없는 그 지식인들의 많은 이제 루트인데, 많은 분들이 선택했던 루트인데, 그래서 미국으로 20년대 이미 가가지고 거기서 그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예일에서 미대 미술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서 장학금까지 받아서 유럽으로 한 1년 동안 그 연수를 가는 장학금을 받아요. 거기에서 이제 파리를 갔고, 그 파리에서 너무 스토리가 긴데, 백남순이라는 마치 나혜석처럼 이제 여성 작가로서 파리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백남순을 만나서 파리에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파리 근교의 에르블레라는 곳에서, 이 작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르블레라는 곳에서 이제 신혼 살림을 차리게 되는데, 그 풍경화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도 그 실제로 에르블레에서 이제 누가 가서 일부러 사진을 찍은 연구자가 있는데, 보면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하셨다가 이제 바로 한국에 귀국하셔서는 나중에 굉장히 또 불행하게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행방불명 되시는 그런 불운을 가지셨지만, 하지만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 돌아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을 하는 동안 이중섭을 포함해서 문학수라든지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가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런 강의를 표현할 때 이런 긁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이중섭에게도 많이 보이는 이런 그 긁는 방법들이 있고, 이분의 연필화도 유명한데 그런 것도 이제 이중섭에게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봅니다. 이 작품은 이 백남순이라는 이분의 부인이 그 친구한테 선물을 했다가, 그게 이제 저희한테 알려지면서 그 친구분이 이런 미술사, 이분의 작품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귀한 작품이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하겠다고 하셔서 80년대 기증된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98년으로 저희가 넘어왔는데요. 아까 이제 기증에 의존하고 근대를 저희가 이제 제대로 잘 말하자면 조명하지 못하던 세월을 거쳐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관이 처음에 문을 열게 돼요. 그게 1998년입니다. 여기 최말린 당시에 그 관장님 얼굴이 잠시 보이는데요. 그 김종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분이 이제 총리를 하고 계시면서, 저분이 작품도 많이 그 컬렉터 팀도 하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미술에 조예가 있으셨고, 또 이제 그런 신낙균 문화부 장관 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 문화 98년 이전에 이 건물이 그 문화부나 문화재청 쪽에서 이제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저희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있지만 여기 분관으로 이제 더 추가가 되면서 여기는 근대를 포커스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세우게 된 것이죠. 그게 딱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개관전 당시에 그 개관전 이름이 다시 찾은 근대미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시 찾은 근대미술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기도 하고 실질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근대미술을 잘 조명하지 않다가 이때 굉장히 새로운 작품들을 다시 발굴해내고 그걸 전시하고 또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이제 이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또 근대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그 장르별로 유화, 수묵채색, 공예, 조소 이런 걸 하면서 그러니까 그림에만 한정되지 않고 조각과 공예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저희가 적극 컬렉션을 시작을 했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은 당시 그래서 이 개관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다가 그 과로로 돌아가신 김희대 그 초대 관장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그 사진 자료들 그 당시 이제 사실 이런 조사와 발굴을 하려면 이런 기초 자료들이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대 사진 자료들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 여기 사람들의 이름까지 전부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그 중에서 흥미로운 건 저기 조그마한 김종태 그 풍경화가 하나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어디서 찾아내서 저희 수집품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진은 이게 정말 김종태 유작전에 출품이 됐었구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그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그마한 사진이 갖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찾은 근대미술 관련 자료들이 쭉 보이는데, 요 방은 그래서 근대를 보는 눈과 다시 찾은 근대미술, 이 개관전 시리즈를 통해서 전시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작품을 구입하게 된,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국민이 구입했다는 것이고, 이제는 모두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건 안중식의 산수화인데, 그 산수 병풍인데, 안중식은 우리가 근대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분이 안중식, 조석진, 이 두 분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국화가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관념산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이 점점 사실은 사실적인 예를 들어 영광의 도시 모습 같은 것들, 그러니까 농촌 모습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린 그런 이제 풍경화들도 남아있고, 이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후 세대, 아까 청전 이상범 보셨는데, 이상범을 비롯해서 병관식 이라든지 김은호라든지, 그러니까 노수연이라든지 많은 이제 우리가 한국화의 이제 근대성을 이제 찾아갔던 수많은 작가들을 배출했던 선생님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고이동도 이제 이분한테 처음에 배우기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한국화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조각들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작품은 김목진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프롤레타리아 미술운동의 가장 주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분이고, 감옥을 그래서 6년 넘게 이제 감옥살이를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원래는 굉장히 완전 우리나라 에서 동경미술학교 조속과를 처음으로 가신 분이고, 그 조각의 완전 1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는 그런 근대 조각보다 그런 불상을 주로 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불상을 좀 많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나오고 나셔서는 이런 이제 불상 제작을 주로 하시다가, 이분도 만 39세에 이제 요절을 하시게 되죠. 우리 근대 작가들의 얘기들은 쭉 보면 전부 다 너무너무 비극이 많아요. 그 중에 이분도 사실은, 이 작품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케대의 친구였고, 또 이중섭하고도 너무 가까웠던 분이고, 진환이라는 분인데, 사실 이름도 잘 못 들어보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작품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지금 이 바닥이 지금 마포 같은 그냥 캔버스 천이 아닌 그런 이제 아주 성긴 그런 천인데, 그 위에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고, 이 아이들보다 더 크게 꽃들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사실 이중섭의 작품도 사실 많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순수한, 순진무구한 그런 모습을 가지셨던 분인데, 그런 분들은 다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40도 되기 전에 1.45태 때 누가 잘못 쏜 총에 유탄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자녀분들에게 이제 동화집도 만들어주시고 동요도 만드시고 한 그런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런 작가분들도 있습니다. 휴버트 보스, 이 그림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 당시 이 작품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1898년에 그 휴버트 보스라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인 국적을 가진 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그 고종황제 초승화를 그려요. 이분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각기 다른 인종의 특징들을 조사하면서 그 인종들의 모습을 초승으로 그리는 것으로 이제 화력을 쌓았던 분인데, 그 당시 이분의 이제 손자, 휴버트 보스의 3세 손자가 보관하고 있던 고종황제 초상과 이 서울 풍경을 이제 찾아내서 한번 한국에서 이제 빌려와서 전시를 한 적이 있고,
하여튼 그런 연유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작품은 저희가 2003년에서야 겨우 구입한 작품이에요. 이게 재밌는 것은 정동에 이제 대사관 있는 쪽에서 북악산을 쭉 바라보면 파노라마적인 산이 펼쳐지고 그 앞에 이제 덕수궁의 모습들 그리고 한옥들이 쭉 펼쳐지고요. 복사꽃도 있고 궁을 지키는 병사의 모습도 있는데 이분이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를 보면 한국은 아주 아름다운 나라다. 꽃들도 너무 여러 가지로 피고 시냇물도 졸졸 잘 흐르고 사람들은 전부 흰색 옷을 입고 마치 유령처럼 걸어 다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정말 유령처럼 걸어가는 인물들의 모습이 조그맣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그린 유화로서는 또 최초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프레임도 아주 독특한데 이것도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보호를 위해서 프레임을 덧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방에서 한 작품만 더 하고 이동할게요.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이 작품은 이인성의 작품입니다. 이인성은 한국 근대에 가장 그림을 잘 그린 천재 화가 중에 한 명으로 자꾸 천재라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은 정말 그래요. 그런 천재 화가고 10대 때 이미 자기의 이력을 떨쳤고 조선미술전람회에서 계속 상을 받았고 특선을 연속해서 계속 받으면서 처음 이제 추천 화가가 되고 하여튼 그런 이력을 가진 그런 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40도 안 되셔가지고 한국전쟁 때 이제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가 그때 그 경찰이 쏜 총에 지금 전쟁통이니까요. 법도 없는 거죠. 그런 총에 맞아서 이제 정말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그 천재성이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은 인정을 받아서 사실 집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후원을 해줘서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야마라고 하는 크레용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태평양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는데 바로 그 시기 일본에서 제작한 작품이 이 카이유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그려서 조선미술전람회에 그러니까 경성에서 열리는 조선미술전람회 이 작품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 주소라든지 이름, 작가명, 작품명이 다 남아 있는데 작품명이 이제 카이유라는 것은 이 칼라 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칼라가 카이유 할 때 쾌유라는 의미하고 비슷해서 쾌유를 비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쓰였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받게 되는데 1932년에요. 그렇게 특선을 받고 때로는 이왕지기사지만 때로는 일본 황실에서 직접 이제 작품을 사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황실에서 이 작품을 바로 사가서 일본에 보관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이 다시 찾은 근대미술을 전시를 하고 하면서 이거를 일본 황실에서 갖고 있다가 일본 황실의 승만 선생님한테 하사가 된 것을 그 조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인성의 유족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로 들여와서 미술관 소장품이 되게 한 그런 이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놀라운 게 이게 수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청신한 어떤 느낌, 물기가 이제 가득한 그런 아주 청신한 느낌이 들면서도 얼핏 보면 또 유화 같기도 한 아주 다채로운 색깔들이 이제 겹겹이 겹쳐져 있으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이제 정물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에서 나가서 저 옆방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동안 안 해도 돼요?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에 이 건물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구석구석에 이 건물을 여기 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랬나 할 정도로 건물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덕수궁강 8경이라고 해서 이런 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도면
모습인데 이 도면과 실제를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중간에 이런 이 유리 자체도 거의가 80년이 된 오리지널이라고 했죠. 그 유리 문들이 있고 그 옆으로는 완전한 대칭으로 저런 이제 패턴들이 있고 이 패턴의 한 칸 길이가 아까 15cm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3에 맞춘 비율로 이제 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뻗쳐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재밌는 것은 이 바닥인데요. 이 바닥만은 저게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저 나무 바닥을 벗겨내면 여기 그 인조 대리석 바닥이 도면에 남아 있더라고요. 이 도면 한번 잠깐 비춰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도면에 보시면 이런 이제 인조석 바닥의 패턴들이 보이는데 이 패턴에서 이제 색깔이 검정색과 또 이런 노란색이 패턴을 이루면서 이 모든 패턴들과 바닥 패턴이 조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가운데는 청동으로 방위판을 만들어서 이 방위판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금강산이고 저 방향으로 가면 평양이고 절로 가면 경주고 뭐 이런 이제 위치들을 전부 다 지정한 이게 이제 일본인들의 건축물에 꽤 많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중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는 이런 바닥도 한번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런 의자에 앉으셔서 저쪽에 보시면 코린트식 기둥도 아주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미술관, 저희 국립현대미술관은 24세 이하 다 무료예요. 25세 이상도 다 무료고, 그리고 성인들이라고도 덕수궁 관람료 1,000원에 우리 미술관 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원으로 이걸 다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꼭 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방은 뭐냐 하면은, 98년도에 우리가 덕수궁관을 개관하고 20년이 흘렀는데, 그 20년 동안 한국 근대 미술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었던 전시 도록들이에요. 총 50개가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한국 근대 작가들의 개인전이나 아니면 주제전이 들어있어요. 이응노라든지 권진규, 서세옥, 도상봉 쭉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이름들이 많죠. 여기 이쾌재가 보이고요. 그리고 변월용, 이중섭, 유영국을 저희가 2016년에 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이인성도 저기 보이고, 허건, 병관식, 한묵, 정말 중요한 작가분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신여성 도착하다가 바로 이전에 했었던 어떤 주제 전시 중에 하나고, 지금 하고 있는 전시 제목도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네요. 그 전시 제목이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인데, 그 전시의 도록도 저희가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근대 공간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한국 근대 미술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도 국제 전시들도 저희가 많이 했지만, 결국 의미를 갖는 것은 이런 한국 근대를 제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걸 개관하자마자 거의 아마 첫 번째였던 개인전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바로 최용신의 이제 전시였습니다. 이 작품은 그 전시를 통해서 구입되거나 한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관리 전환을 받은 것인데, 최용신은 고종의 어진을 그렸던 사실 거의 궁중화가 이제 그때는 이제 소속되어 있지 않는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궁중화가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용신이었죠. 이분이 그린 이 전후 조상은, 전후라는 분은 굉장히 당시 유명한 이제 성리학자 분이었고, 그 꼿꼿하고 그 기계가 있기로 이제 너무나 유명하셨던 분이고, 그 일제의 치하가 되면서 일본인하고 이제 말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완전한 어떤 선비의 전형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인데, 그런 그분의 이제 아주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전신사조라고 하는데, 그분의 그런 이미지를 이런 완전히 정면을 바라보는 초상화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서양화는 초상화를 그리면 4분의 3면으로 살짝 이렇게 얼굴을 틀게 되잖아요. 모나리자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한국의 전통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정면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그림이 특징적인 것은 새로운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얼굴이 갖고 있는 그런 양감의 표현뿐만 아니라
이 옷자락 뒤편의 배경에서도 지금 밑에서는 어둡잖아요. 그러면서 배경들이 이렇게 그 형성되는 것이 이 공간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그 옷섭의 표현도 보면 그 사이에 이제 그 그림자를 넣어서 어떤 뭐 볼륨의 느낌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새로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방에서는 이제 많은 그 개인전을 했던 작가들 다시 한번 좀 저희 보고 있는데, 그 권진규라는 조각가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 좀 많이 아시지 않나요? 이거는 지원의 얼굴이라고, 이분은 이제 테라코타 작업을 하신 것으로 유명하죠. 이분도 이제 1973년에 인생은 뭐 공파멸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이제 자살을 하신 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제자분들의 실제적인 그 모습을 모델로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장지온이라고 하는 제자의 실제 모습을 이제 한 것이고, 그런 골격 구조라든지 그런 것은 정말 실제 모델과 마찬가지로 만들지만, 살짝 그 바꾸는 것은 이게 지금 머리에 이제 스카프를 둘렀는데, 이 스카프를 완전히 밀착시키고 있죠. 목에까지 밀착시키고, 외투도 보면 너무나 단순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작품이 뭔가 굉장히 엄숙한 그런 어떤 아우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이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비구니도 많이 조각을 하셨는데, 그런 비구니도 갖고 있는 특징이 사실은 머리카락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그 어떤 형태가 아주 미니멀하게 남아있고, 그러면서도 인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아름다움,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숭엄함,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내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제 일찍 돌아가신 것이죠. 자, 또 한 분의, 우리 계속 이렇게 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한 분의 이제 작가분이 김기창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귀가 안 들렸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 부인이 박래현이라는 또 여성 작가로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부부 작가신데, 이 운보 김기창이 그렸던 굉장히 초기에 이 조선미술 전람회 출품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아직 박래현 쌤 만나기 전이고, 지금 첫사랑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첫사랑이 이제 응접실에 앉아있고, 그 옆에 그 사람의 동생을 모델로 했는데, 그 앉아있고, 이 응접실 자체가 실제로 그 당시, 지금 1930년대인데, 그 당시, 의사의 그 거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유행한다 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는 이런 가구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인스텐 라탄 가구들이 있고, 이제 아주 모던한 벽지 같은 것들도 특징적이고, 지금 추궁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이제 음악을 듣고 있는 거죠. 사실 김기창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 첫사랑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아련함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보이는데, 이 작품도 사실은 한국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오사카에 있는 어떤 일본 개인 소장한테로 가 있었다가, 저희가 그분을 통해서 구입을 많이 했었지만 안 되고 있던 것이 그 홍콩 옥션에 이 작품이 나왔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된, 몇 년 전에 구입하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1934년도의 작품이고요. 월전 장우 선생님의 이 작품은 저희가 관리전을 받았던 작품인데, 이것도 조선미술 전람회에 출품됐던 작품이고, 소와 목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사실 일본적인 학풍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일본에다 전시하면 일본 사람들도 놀랄 만큼의 정말 정교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의 이런 눈 같은 것들 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든지, 소의 이제 털이라든지, 뭐 이파리 하나하나의 표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교한 그런 이제 작품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구입한 또 하나의 이제 한국화 작가분의 한 중이 김중현이라는 분이에요. 철마 김중현인데, 사실 이제, 장우성 쌤이나 김기창, 뭐, 김은호 이런 분들이 대체로 그런 정통의 스타일로 이제, 그림을 그리셨다면, 이분은, 아까 김종태처럼 좀 독하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집안이고 별별 이제 직업을 전전하면서 조선미술 전람회가 열리면 하지만 만사를 제쳐놓고 그림을 그려서 그걸 이제 출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이제 발표된 그 해에 이분은 한국화, 이런 이제 동양화, 한국화 쪽에서도 특선을 하고 서양화 쪽에서도 특선을, 양쪽에서 다 특선을 한 것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그 한국화 쪽 부분에서 특선을 받은 춘양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사실 굉장히 최근에 저희가 알게 돼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 그런 점에서 기쁜 그런 작품인데, 지금 이제 소장가분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김장을 하는 장면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보러 갔는데, 사실 김중현은 굉장히 좀 가난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작품을 하려면 틀림없이 이제 조선미술 전람회 출품작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 돌아와서 이제 도록을 뒤져보니까 실제로 36년 출품해서 특선을 받았던 작품이고, 그 모습, 이 한복 저고리의 이런 색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몇십 년 동안 공개가 안 돼가지고 색감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보관 상태가 좋았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이제 패턴들에 보면 얼룩들이 보이는데, 심지어 저 얼룩들도 제가 도록을 찾아보니까 진짜 처음부터 저 얼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얼룩을 그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이 오래돼서 얼룩이 진 게 아니라 저게 다 그림이고, 그 얼룩들을 그림으로써 지금 이 오래된 가옥이 갖고 있는 그 오랜 시간의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작품의 제목도 이제 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춘향이라고 해서 봄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봄이 따스한데 이 대청마루에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하나씩 데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다 너무 졸린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봄볕에 아주 평온한 그 일반 사람들의 서민의 일상들이 이제 그림에서 녹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요, 저희가. 이제 좀 더 빨리 말해도 돼요. 병관식의 작품인데요. 병관식은 일제 말에 이제 사실은 한국 화가들이 많은 부분 이제 친일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이분은 그런 군국주의가 한창일 때 그냥 금강산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금강산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고, 나중에 이제 해방이 돼서 금강산을 더 이상 분단이 돼서 금강산을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에도 계속 그때 봤던 금강산을 그리고 또 그렸던 금강산의 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안중식 조석진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조석진의 외손자고 굉장히 그런 기계와 절개가 있었고,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삼서남, 그 만물상 이제 입고 있는 삼서남을 그린 것인데, 세 개의 이제 암석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제 화면을 지배하면서 필을 굉장히 계속 겹치면서 거의 검정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쌓은 그런 검정에 가까운 이런 그 필체가 바로 병관 선생님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서 그 속도감이 이 사람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이 인물 표현들도 이번에 이제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작품도 이제 얼마 전까지 그 메트로폴리탄 미국에 있는 그 미술관에서 전시가 됐다가 저희가 이제 다시 가지고 오게 된 작품입니다. 지금 장옥진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중섭의 지금 이 작품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작품인데, 왜냐하면 이중섭이 이제 나중에 한국전쟁에서 이분은 북한이 고향이잖아요. 피난 내려올 때 모든 것을 다 이제 그냥 고향에 두고 오세요. 엄마한테 이제 맡기고 오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피난 내려오기 전의 작품이 거의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산에서 그린 작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이 두 작품은 확실하게 원산에서 해방 전에 그린 작품이에요. 1945년 전에 그린 작품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북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원산에 가족들이 있어서 원산에 있으면서 이 작품을 그려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45년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세요. 정말 우울하잖아요. 지금 3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 눈을 감고 있어요. 감고 있고 팔로 아니면 눈을 가리고 있고 저쪽을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아무도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나 발에 첫 번째 이제 인물의 손이나 발을 표현해 보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사실은 저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모습에도 나타나지만 이 기법에서도 보면 이분은 이제 아까 이명년도 그렇지만 연필화가 하나의 고유한 어떤 완성도 있는 그 작품으로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큰 전시가 열려도 연필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필화가 그냥 뭐 단순한 드로잉이 아니고 굉장히 정성을 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굉장히 가는 연필선들이 있고 그 연필선들이 겹치고 겹쳐지다가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또 약간 지우기도 했다가 그런 여러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아까 유화도 그랬잖아요. 계속 여러 레이어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단호하게 어느 순간 이 굉장히 진한 이 연필선을 그리게 되죠. 마치 판화를 할 때 이제 칼로 긁듯이 너무나 강한 선들을 이렇게 긋고 그 위를 또다시 이제 덮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작품을 하나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공력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길 위에 있는 그 사람도 너무 지금 사실 우울하고 나무도 다 잘려나가고 저기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화면을 덮치고 지금 바람이 부는지 비가 오는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바로 1945년 직전에 많은 예술가들과 일반 사람들의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그림으로 남겨진 것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남아있게 되냐면은 45년 우리가 해방이 되자마자 8월에 해방이 되는데 10월에 저기 덕수궁 석조전 있죠. 그 석조전은 제가 아까 일본 근대미술 작품 전시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으니 여기에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걸겠다는 욕구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래서 8월에 해방됐는데 10월에 해방기념미술축전을 저 건물에서 열어요. 그때 이제 수많은 예술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정말 3개월 만에 그 일을 해내는 거죠. 2, 3개월 만에. 그때 이중섭도 이제 원산에서 이 그림을 갖고 내려왔는데 조금 늦게 와가지고 실제로 이 작품이 걸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전시를 계기로 이게 남한에 내려왔던 것이 어째 해가지고 계속 남한에 있었고 저희 2016년 전시 때 이 작품을 출품을 했다가 저희가 그 후로 저희 이 작품을 구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돼서 언제든 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 그 탄생 100주년을 했던 1916년 작가들이 이렇게 변홀룡 선생님도 이렇게 있고 저기가 평양미술학교의 모습인 거죠. 저희가 1시간 반 만에 꼭 끝내야 되는 거죠. 그쵸? 아니에요? 더 해도 돼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끝낼 것 같아서. 그러면 이 김종태 한 번만 더 볼까요? 아까 김종태의 노란 저고리가 있었잖아요. 그 노란 저고리 그린 김종태의, 저 평양에서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시를 하러 가셨어요. 개인전을. 그 개인전에 출품됐었던 평양에서 그린 평양 중암산에 해가 지려고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도 지금 보세요. 그 디테일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구름 사이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석양이 살짝 지어서 이런 데는 이제 붉은색들이 도는 거죠. 그리고 이 강에서도 이런 아주 평화롭게 돛담배가 지나가면서 약간의 어떤 붉은기를 머금고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쓱쓱쓱쓱쓱쓱 그려서 끝내는 그런 어떤 기량 있는 화가였고 그런 이제 이분이 유작전에 아니 그 마지막 그 평양에서 전시에 이게 출품됐다는 것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평양에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거를 다 서울로 다시 가져와서 명치직어에서 친구들이 유작전을 열어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진이 아까 잠깐 봤던 사진이고 거기 출품된 이 작품이 몇십 년 동안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 미술관에서 발견을 하면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된 작품입니다. 요 방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우리가 이중섭 전시할 때 이 그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이것도 개인 소장이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구입을 하게 된 작품입니다. 이중섭이 이제 1954년에 피크로 그 자신감 만만하던 것이 1955년을 거치면서
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절망의 시기를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1956년에 9월에 이제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55년, 56년은 그런 이제 정신적인 병, 그리고 신체적인 병,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친구인 소설가가 이렇게 그림 화구 세트, 물감 세트를 선물해도 받자마자 빨간색을 그냥 버렸다고 해요. 나는 이제 이 빨간색 필요 없다고. 소 같은 거 그릴 땐 늘 빨간색으로 그리셨잖아요. 그런 이제 열정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말년에는 이제 색톤이 이렇게 돼요. 굉장히 회색 톤과 노란색 톤, 그리고 굉장히 파리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한묵과 함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제 정릉에서 사셨는데, 그 정릉 풍경을 그린 것이에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선들이 레이어가 겹치고, 또 이 와중에도 또 새로운 기법 실험을 하셔서, 여기에는 유화물감도 있지만 파스텔 크레파스 같은 것도 같이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분의 지금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황량한 이런 풍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약간 슬픈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위층을 다 봤고요. 이제 아래층에 마지막 한 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려가시죠. 작품 기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하고 질문이 들어왔다고 해요.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작품 기증 절차가 다 안내가 되어 있고, 기증을 하고 싶다는 기증 의뢰서를 저희가 이제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증하시고 싶은 작품, 기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실 기증도 작품을 구입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몇 번의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제 기증을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구히 저희가 보존할, 온습도를 맞춰서 보존하는 그런 이제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을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기보다 국민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큐레이터님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품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다기보다 이제 애정이 가는 그런 작품들이 있죠. 아까 어떤 작품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몇십 년 만에 그 작품을 알게 되고, 물론 그 작품이야 존재했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모든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처음 찾아내고, 그것이 또 저희 수집품으로, 소장품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에 관여했던 작품들에게는 너무너무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작품 자체로 좋은 것은 제가 요 방 안에서도 하나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다가 그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가는 또 다른,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한 애정도 제가 넘쳐나는데, 왜냐하면 2004년에 정점식이라는 대구 출신의 작가분이세요. 이분의 개인전을 이 덕수궁에서 했었고, 그때 제가 피레미 학예연구사로 이 전시를 기획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 정점식이라는 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원로 작가분은 정말 드문 것이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훌륭한 인품과 또 좋은 작업을 하셨던 그런 분이시고, 2009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전시를 선생님하고 함께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정정하셨는데, 이분은 1917년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른 시기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제 오사카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나중에는 또 만주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런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지니고 오셨으면서 처음부터 추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도 57년 작품인데, 한국에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모던 아트 협회 같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추상의 기운이 돌 때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대구가 사실 상당히 좀 보수적인 동네인 편인데, 이분은 굉장히 구상이 강한 대구 하단에서 홀로 이런 이제 추상들을 하셨죠. 그래서 이분의 호가 극제예요.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호인데,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여기 이제 너무나 풍부한 마테리얼이 있고, 남자와 여자일 수도 있고, 음과 양을 상징하는 것 같은 이
두 사람의 어떤 모습이 이제 나란히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원이 그려져 있고 한쪽 코너에서는 또 이제 직선들이 있죠. 그리고 점식이라는 그 글씨는 이제 이걸 하나씩 음을 따서 굉장히 조형적으로 만든 이런 분이시고, 나중에는 이제 석체 추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분 시절에는 어릴 때 다 서예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예를 하는 그런 손놀림과 그 기술이 사실은 한국 추상화에 이제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석체 추상적인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도 많이 남기셨던 분이고, 그때 2004년 전시를 하면서 이제 저런 작품들을 저희가 구입하게 됐던 것이죠. 그 옆에도 이분의 이제 다른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한 분 이제 이 방에서는 그 이응로 선생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1904년생이시고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이분은 김규진한테서 이제 대나무 그리는 것부터 배우셨던 분이신데, 그 이후로 그 50년대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가서 평생 거의 이제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추상의 한국화를 토대로 해서 이제 추상 작업을 하셨고, 이런 이제 컴포지션 같은 이런 구성이라든지 콜라주라든지 또 뭐 여러 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너무나 다양한 매체를 다녔던 우리나라에 정말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이제 근대 작가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실제로 우리 동백리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한국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분의 이제 구원 운동을 이제 세계적인 작가들이 했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하여튼 이분이 작년에 파리 그 뽕비두에서도 전시를 하고 굉장히 이제 훌륭한 작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서세호 선생님도 이제 저희가 올해 작가를 하면서 전시했었던 분이시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의 이분의 아버지가 유명한 독립운동가 분이셨죠. 그래서 그런 이제 토대 속에서 자라셨고, 그러면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1세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그 1세대 학생이면서 곧바로 그 교수가 되신 그런 세대면서,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일본식의 어떤 채색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굉장히 의도적으로 배격을 하시고, 이런 이제 수목들을 그리시면서 주로 평생 하셨던 화두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의 형상을 이제 의미하고, 이것이 하나의 구성을 하고 전체를 이렇게 형성하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런 독립운동가 그런 배경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관에 개관할 때 100점의 작품을 이제 무상으로 기증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송수남 선생님의 전시도 저희가 한 적 있고, 방금 보셨던 이응로 선생님의 작품, 이게 후기로 가면 바로 이 어마어마한 군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분이 이제 동백리 사건으로 사실은 전혀 모르고 한국에 이제 초대되는 줄 알고 들어오셨다가 이제 감옥살이만 하고 가시죠. 그러면 그 감옥에서도 많은 작품을 하셨고, 정말 타고난 평생의 이런 작가셨는데, 그 후로 이제 파리로 돌아가서 광주항쟁의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광주를 떠올리면서 그린 이분의 말년의 연작이고, 이 많은 무리들이 서로 천천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서로 한 방향을 이루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몰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장관을 이루는, 그러면서 굉장히 동작 하나하나가 힘이 있고 그런 뭔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대작들을 굉장히 많이 남기시고 파리에서 돌아가신 거죠. 제가 이 방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일 줄 알고 계셨나요? 유영구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유영구 선생님도 이제 1916년생이시고 이중섭하고 다 같은 나이시죠.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이제 김환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상화를 시도했었던 분인데, 굉장히 심지가 깊으신 분이고, 제가 울진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울진의 깊은 바다와 깊은 산과 그런 그 대자연에,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깊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분의 할아버지 산속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산속에서
거의 이제 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그런 그 자연과 대화하는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하셨던 것 같고, 일제 말기에도 이분은 그래서 그 특고경찰들이 이런 지식인들 따라붙기 때문에 이분이 그 일제 말기에는 그냥 어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 시대에 도저히 그릴 수가 없고, 그래서 어부를 하셔서 배 타고 나가가지고 그냥 고기를 잡아오면 그때도 또 고기를 제일 잘 잡고 이러시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그림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이제 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매년 아니요, 2년에 한 번씩 항상 개인전을, 아무도 보지 않는 개인전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분의 조형의 발전사들이 쫙 펼쳐지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절정의 해를 1968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그 68년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압 대각선의 이런 구조가 사실 산을 또 연상시키고, 그 너머에 이제 푸른 파란색이 보이는데, 저 파란색은 사실은 하늘일 수도 있고, 저는 마치 대관령을 넘을 때 저 산 밑으로 저기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다 같기도 한 그런 어떤 푸른색이 펼쳐지고, 이 앞에는 이제 그 대각선의 산이 있는데, 이 산의 색이 결코 우리가 마치 마크로스코의 작품을 볼 때 그걸 도판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제 상상할 수 없듯이, 이런 작품도 실제 작품을 봐야지만 이 색이 갖고 있는 깊이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8년에 이런 식의 이제 점점 추상화가 되다가 완전한 이런 그 절대적인 추상의 모습을 보이는 작품을 68년에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이때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기신 것을 저희가 이제 2016년에 탄생 100주년전을 하면서 정말 읍소해서 이 작품을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저희가 구입을 할 때 항상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품 가격을 많이 깎아요. 그래서 이런 근대 작품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못 사고, 또 이제 살 때도 너무 이렇게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파시는 분한테 너무 죄송하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제 판매를 설득해서 샀기 때문에 제가 더구나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직접 와서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한묵 선생님의 이 작품도 저희가 한묵 선생님 전시도 여기서 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전시였고, 이분이 그 생애에서 굉장히 큰 변화는 파리 유학을 가셨다가 이제 아폴로가 이제 달 착륙을 한 그 사건이 이분한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충격을 줘가지고, 그 후로 3년 동안 작업을 못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작업들이 바로 이런 우주의 리듬을 표현한 것 같은 작업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목쌤 전시만 할 때만 해도 이게 우리 그 포스터였고 도록 이미지였고, 너무나 중요하게 이 작품을 다뤘지만, 막상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사다가 이분이 이제 살아 계실 때 저희가 이 작품을 결국 구입하게 돼서 너무 이제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 후로 이제 2016년이죠. 그때 이제 파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00세를 넘기셨죠. 자, 우리가 이 전시에서 마지막 방은 조금 특별하게 조성을 했어요. 이게 미술관의 건축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제 목소리 들리세요? 그 과정에서부터 그게 어떠한 이제 아까 얘기한 3cm의 유닛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점점 확장되고 기둥이 서고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이제 약간은 그 체험적으로 만든 미디어 작품인데, 건축가이시면서도 미디어 작업을 하시는 하태석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제 이미지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오시면 이게 사방에 전부 이런 공간에 둘러싸여서 이제 음악, 사운드와 함께 미술관의 공간을 다시 재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젊은 분들은 또 이런 미디어 작품을 좋아하시잖아요. 이 깜깜한 방이 하나쯤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나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화장실만 이용했는데 이 문을 저희가 열었어요. 그래서 그 열기 직전에도 보시면 여기 제가 전등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저기 걸려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던 곳이어서 저희도 80년 동안 저게 저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런 이제 80년 전의 등과 이런 도면들을 같이 놓고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사실은 요소요소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놓치지 말고 보세요. 그래서 이런 깜깜한 방에서 나오면 우리가 야외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요. 제가 처음 설명을 드렸던 그 다리 있죠? 그 다리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 다리에서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궁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런 궁을 이런 서울 한복판에 가지고 이런 미술관도 있다는 것에 굉장한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석구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이제 오른쪽 그 건물 오른쪽에 이제 측면인데요. 이 측면들의 도면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모습, 이것도 이제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3단 구조의 모습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2.743m가 저쪽 건물의 이제 기둥 간격이라고 했잖아요. 그 간격을 이렇게 와서 여기 밑에 이제 기계실을 두고 여기를 턴하면서 이제 저 코린트 기둥 두 개 사이가 3m가 되면서 살짝 기본 모듈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런 이제 디테일들도 보시면 저런 이제 난간의 디자인 같은 것들이 저기는 약간 육중한 그런 느낌인데 그걸 살짝만 변형해서 약간 날씬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일관성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디자인을 구사했죠. 제 목소리가 다음과 함께 저희의 투어도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궁을 한번 다시 보시면 굉장히 뷰가 좋아요. 여기 사진 찍기 너무 좋은 곳이니까 저희 이 전시를 언제까지죠? 10월 1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 24세까지 다 무료니까요. 그리고 65세 이상도 무료고 그리고 지금 바깥은 덥잖아요. 저기 안에는 그 작품을 위한 온도에 맞추기 때문에 20도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약간 추위를 느낄 만큼 시원한데 그게 이제 사실 사람보다는 그 작품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저희의 온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서지로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지방에서도 많이 와주시고 또 제가 이 전시를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가장 큰 의의는 이것을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꼭꼭 쌓아서 이렇게 이제 국립미술관의 소장품으로 만들므로써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어떤 자산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사실 정말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진짜 보러 오셔야지 저희가 공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도 진행하게 됐고 또 이제 전시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 많이들 와셔서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